예,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또 뭐 모자도 쓰고 그러면서 오늘 투표장 가셔서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지금 투표율 12.1% 사전 첫날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도 하지만은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또 4월 15일 본투표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게 좋은지 투표하는 방법을 모르시진 않을 테고요. 어떤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 좋은지 어떤 정책을 골라내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 가이드를 좀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광재님을 모신다고 그래서 저기 바쁘실 텐데 그분이 강원도에서 그런데 정치인 이광재하고는 이제 동명이인인데요. 예. 제가 아마 2개월 먼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나이도 비슷하시네, 연배도. 제가 형이죠. 예, 어쨌든 이광재 사무처장 혹시 뭐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혹시? 전화가 좀 잘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활동하는 곳이 여의도다 보니까 그 우편물이 좀 바뀌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재밌는 게 제가 그 소병철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오신 그 판사분 전직 판사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CBS에 제가 출연을 하는데 CBS PD 이름도 소병철이에요. 두 분이 한자까지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전화가 정치인들이 전화가 뭐 판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형 어떻게 되십니까? 막 이렇게 그럼 저 소병철 PD입니다. 이렇게 전화 오면 친절하게 제가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또 전화번호도 또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좀 뭐 초반에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한다고 했고요. 자, 매니페스토 이게 뭐냐? 무슨 페스티벌이냐?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페스티벌일 수도 있죠. 선거를 유권자 중심으로 치르자 이런 거고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한 100여년 됐는데요. 1834년도 로터 필, 우리로 따지면 보수당의 당대표인데요. 선거 때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1997년도 토니 블레어, 우리로 따지면 진보당의 당대표인데요. 말로만 하니까 이게 그 선거 때 계속 거짓말이 판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선거 도서에 담아서 국민들에게 제출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겠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영어로 매니페스트 이렇게 되면 기록한다, 통제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늘 통제받는 공적 약속이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약을 나중에 얼마나 지켰는지 검증도 하시고 그런 활동도 하세요. 보면 공약 이행률 발표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고용계약서거든요. 우리가 선거 때는 이제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부를 우리가 고용하는 거고요. 그럼 이 고용계약서대로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줄 건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넘길 건지 아니면 또 엉망으로 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리콜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좀 튼튼히 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늘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의 매니페스토 본부는 언제 생긴 건가요? 2006년 2월 28일인데요. 5.3일 지방선거라고 하죠. 지방선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다른 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일본은 후보자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시민사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정치의 성숙도 뭐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들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유권자를 대신한 봉사자라 이런 개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활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매니페스토 본부가 선거와 공약에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민사회 단체고 또 계속 활동도 하고 매번 공약 보고 후보도 보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척 보면은 딱 견적 나오나요? 어떤 이게 허황된 공약이다. 허황된 뭐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척 보면 나오나요? 좀 더하기만 잘하면 나옵니다. 더하기만 잘하면 지금 나온다고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공약,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 공약을 총 더하면
8만 2천 개, 8만 대장경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8만 잠깐만요. 8만 개나 공약이 된다고요? 예, 8만 2천 개가 살아있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도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걸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예. 444명의 공약을 분석해 본 바 있는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하기를 쭉 해봤더니 4,400조가 계산이 됐습니다. 4,400조가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한 8배가 넘는 예산이죠. 그것도 1,116명의 후보가 있는데 예. 그중에 444명만을 계산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그 440조의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정당은 어딘가요? 주요 거대 정당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예. 이게 대부분 왜 그러냐면 개발 토건 공약들을 좀 많이 내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SOC 사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가 위중한데요. 예. 과연 개발 토목 사업이 정말 우선순위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게요. 서울 수도권만 보면 지하철 새로 짓겠다고 한 것만 봐도 101개고요. 101곳에 지금 지하철이 뚫린다고요, 지금. 지하철 역사를 새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 서울 수도권만 봐도 도로 SOC 관계된 것만 해도 104조가 넘습니다. 와. 이건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국회의원 이제 뭐 내일도 뽑아야 되고 나흘 뒤에도 뽑아야 돼요. 좋은 국회의원 뽑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뭐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세 가지가? 예, 일단은 선거 공보물을 좀 보셔야 되고요. 예, 또 예. 후보자에 대한 것, 그 인성이나 이런 것도 좀 감별하셔야 되고요. 또 나쁜 공약이 뭔지, 좋은 공약이 뭔지 이런 걸 좀 구분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 좀 그 공보 보는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선거 공보물을 보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보물을 잘 봐야 된다. 두 번째, 후보자를 어떻게 감별을 하는지 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약을 특히 나쁜 공약을 걸러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하셨는데 먼저 공보물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공보물 어떻게 보나요, 이건? 정당 정책에 한 표를 줘서 예. 비례대표를 뽑고요. 예. 후보자 정책에 한 표를 줘서 우리가 지역구 후보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예. 정당 공약 그 공보인지 후보자 공약 공보인지를 좀 먼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근데? 정당에서 배포한 게 따로 있고요. 또 예, 후보자에서 배포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보자 공보에서도 정당 공약을 거기다 실는 후보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뭐 그건 자유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 늘 후보자들이 그건 정당 공약이니까 내가 이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좀 피해가기 때문에 후보자 공약을 좀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공보를 보실 때 했습니다. 라고 표현된 거는 공약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네요. 추진계획,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 줄짜리로 돼 있는 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선 심의권을 위임해주는 입법부를 뽑는 선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약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선물 보따리 풀어놓는 그런 공보 그 선거 공약은 조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을 국회의원이 갑자기 뭐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 조성권도 없고요. 또 혹시 우리 지역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국토부나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로비를 했다. 그러면 이해 충돌로 인해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 수도권에만 104개를 지하철 역사를 짓겠다고 한 거는 다 뻥인가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우리나라 1년 SOC 예산이 한 22조 되는데요. 예. 과연 그 4,400조가 언제쯤 지켜질까요? 어. 그리고 이게 지하철이나 이런 SOC 사업은 예.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갖고 하면 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국가대표 공약으로서 그 국정에 관계된 공약 없이 자꾸 예. 지역 공약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 그건 지방위원으로 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와 같은 5개의 그 선거 공보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공보 살펴보는 방법. 자,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불량 후보, 몹쓸 후보 어떻게 좀 골라내나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정당의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또 그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인물이 또 문제가 있으면 걸러내야 되잖아요. 불량 후보 어떻게 걸러냅니까? 1차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헌법상 갖고 있는 유일한 그 의무라고 보면 예. 청렴의 의무입니다.
청렴의 의무.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후보 뽑지 마세요라고 할 때 부패 비리에 연루된 후보자는 뽑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후보도 뽑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정치 철새형 후보자도 뽑지 말아주세요. 이런 세 가지. 정치 철새라고 하면은 이 당 저당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들. 때만 되면 당을 부쉈다 다시 만들고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것도 저희가 철새형 정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게요. 정당 정책을 검증하려고 해도 4년 후에 검증할 정당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는군요, 그 정당들이.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저희가 좀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런 후보는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예. 일단 도덕성을 갖춘 후보고요. 예. 또 봉사형 후보자. 나를 믿어주세요가 아니고요. 저를 잘 부려먹어 주시고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후보자고요. 전문성과 정책 판단 능력을 갖춘 후보자, 이런 후보자들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덕성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과를 포함해서요. 예. 과거 경력이나 이력만 조금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도덕성이 있는지 또 봉사자로서 할 자세가 돼 있는지는 금방 예를 아실 수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상의 아니면은 그냥 이름을 말씀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뭐 이를테면 어떤 거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나요? 일단 철새형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철새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인재 후보가 있습니다. 별명이 피닉제죠. 저는 단 한 번도 당을 옮긴 적이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형적 철새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을 팔아서 본인의 영달을 추구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 믿어주시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하겠다. 또 우리 국민의 그 가려운 데나 아픈 데가 어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아마 어떤 특정 정치인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형은 봉사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 봉사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봉사형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망말 이렇게 사고로 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유권자연맹에서는 그런 사람들 노이즈,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량 후보 감별법까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공약들 좀 어떻게 이게 좋은 공약인지 나쁜 공약인지 구별을 할 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가이드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나오는 공약만 보면 잘 판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생각과는 다르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5가지 유형을 나쁜 공약의 유형을 놨는데요. 유형이 있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 한 말 다른 표리부동형. 이것들이 아마 가장 감별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고 또 하겠다고 하는 예전에는 복지에 대해서 자꾸 이건 그냥 소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선거 때는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든지 모 정당의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가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모 정당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선거 전에는 부동산 안정화를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부동산을 꿈틀거리게 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표리부동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쁜 공약의 1순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메가톤급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빈수레형. 이 메가톤급 공약이라고 하는 건 재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추계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땡땡 혁명을 주장하는 그 정당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33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붙고보자형인데요.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나중에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 여기서는 붙고보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개발 공약이라고 보는데요. 지역의 개발 공약은 각 정당들이 정당 공약집에 보면 예산 추계가 돼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중앙 공약에는 다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역 개발 공약에는 예산 추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이후에 그 말을 뒤집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붙고보자형에 대해서는 나쁜 공약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에 직면해서 막 던지는 급저형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선거 공약집을 냈고요. 선거 공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야기, 공약들을 선거 2, 3일 전에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사병 복무 연한을 18개월로 단축해주겠다. 이렇게 선거 3일 전에 나왔던 공약이 있었고요. 그게 선거 사흘 전에 나온 적이 있네요. 대선에서 나왔죠. 대선 당시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후보였을 때 제시를 했고요. 그렇군요. 선거 이후에 가장 먼저 예. 이것은 국방안보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라고 위약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거 네. 말고도 또 지역에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공약들이 대부분 선거 한 2, 3일 전에 제시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거 공보에 없거나 정당 공약집에 없으면 그 이후에 말로 하는 공약들은 믿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몇 정당들이 제가 이거는 저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약간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대학생, 대학원생들한테 돈을 지금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그거를 좀 더 검증해 드리면요. 예. 코로나19 사태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차 추경 100조 가까이 또 2차 추경 그것보다 더 큰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돈 씀씀이 국가 나라 살림의 돈 씀씀이가 이미 어느 정도 위기 극복에 맞물려 있는데요. 이거 말고 정당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한 사람,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당대표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그 케이스에 맞긴 하네요. 지금 정당 공약집이 3월 26일 날 다 나왔거든요. 예. 그 이후에 정당들이 공약집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지켜질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공약들 안 지켜진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기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만형. 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기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게 저희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개발해서 제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건 기만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5대 공약을 좀 나쁜 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모 정당이 무료 와이파이 전국에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 옛날에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거여서 그래서 제 1번 공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정당에 이런 것도 일종의 기만형에 가까울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 총선의 특징인데요. 예. 정당 공약들이 잘 정제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예. 우리나라 정당이 이 총선을 어떻게 임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타워,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김재현 의원이 컷오프 됐다가 그러게요. 경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후보가 되지 못했죠. 예. 저는 선거를 보면서 이렇게 정책 컨트롤 타워를 흔들거나 컷오프 시키는 걸 거의 처음 봤습니다. 정책위의장이 사실은 이렇게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거기도 정책의장이 경선을 좀 일단 또 준비를 한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컨트롤 타워들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제대로 돌아갔다고 하면 과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책 비전 대회나 이런 걸 순회해서 하거든요. 예.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새로운 선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쪽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 정책 개발엔 좀 소홀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정책이 뭔지 모르고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런 정보를 접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모르는 공약들이 많아서 좀 아쉽지만은 마지막까지 공범을 꼼꼼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막판에 지금 변수들이 막 생겨요. 역대 총선 대선 보면은 갑자기 테러가 있다든지 무슨 폭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나요? 선거의 측면에서 나오는 폭로들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믿지 않는 게 좋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한 2년 전에 이미 다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예. 근데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측면에서 그걸 폭로한다고 하는 건 그건 선거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유리하게 자기 표를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차분하게 검증을 하기로 하고요. 선거 2, 3일 전에 터지는 것들은
그것은 의도가 좀 너무 많다. 가짜여서 취급을 해도 별반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사법부에서 예.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뭐 N번방 사건이 이게 뭐 폭로가 되네 안 되네 지금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이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원래 그건 사법기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렇습니다. 리스트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2000년도 초반에 그 치러졌던 대선 중에 대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카센터 여주인과 연인 관계다 이런 얘기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선거 이후에 그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검증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들이 선거 때는 우리나라 특히 선거 때는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요. 예. 선거 이후에 유권자들은 차분하게 검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뭐 유권자는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뭔가에게 휘둘리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분들을 설득을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 가족이나 뭐 친구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갑질하세요라고 하는 설명. 갑질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무슨 말이에요? 민주주의에서 예. 선거는 유권자가 갑질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 국민이고요. 예, 예.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가 돼야 됩니다. 예. 따라서 갑질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정책 정당을 보고 이게 고용계약서로서 적합하게 진실하게 낫는지 예, 예. 보고 정당 투표를 해주시고요. 후보자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자 하는 건지 오디션을 보면서 깐깐하게 갑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게요. 예. 우리는 이미 고용을 하는 사람, 갑이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서 휘둘리지 말고 꼼꼼히 깐깐히 갑질하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유권자들한테 당부의 말씀. 이번 선거는 좀 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게 21세기로 가는 선거인데요.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동전략형 기술진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요.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는 우리나라 전 세계 산업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더 법을 잘 만들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깐깐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 뭐 선거를 치르는 전문가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 분석하고 검증하는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더해서 꼭 투표를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정치,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